지난 50년 동안 모든 경기 침체에서는 약자가 큰 고통을 당했어요. 경제적인 큰 위험 상황에서는 전부 다 시스템을 보전하고 기득권층을 도와주는 정책이 나왔단 말이죠. 그 부분을 지금 현재 1980년대부터 50년간 써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사회적으로 작용해서 정치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서 지금 정치권에서 약자들을 신경 안 쓸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다수에 대한 부분들의 정책을 조금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에 변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가 침체되는 것에 실업률이 안 올라가잖아요. 이런 적이 없잖아요. 지금 화이트 칼라랑 블루 칼라라고 간단하게 구분을 하면 지금 블루 칼라는 그동안 계속 리세션에서 큰 타격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리세션을 이렇게 크게 떠들고 있지만 내년에 블루 칼라가 타격을 입을 건 거의 없어요. 화이트 칼라가 타격을 입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부분에 쌓였던 그 50년간의 부익부 빈익빈 같은 이러한 계층 문제에 따른 부분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경제로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쨌든 오늘 밤에 이제 파월이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순환론, 뭐 강력을 그러면 이제 파월이 어떻게 얘기하고 연준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뭐 연준이랑 어떤 조율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는데, 파월이나 연준은 이제 앞으로 어떤 거를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뭐 인플레이션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인플레이션 어쨌든 꺾인 것 같긴 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은 피크를 쳤고요. 그거는 산수고요. 이거는 전년 대비 이펙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속도의 문제지 피크를 쳤냐 아니냐를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초등학생도 아닌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다시 떨어지다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시장에서 너무 스티키한 부분을 많이 보다가 적게 보고 있는데 그 중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연말 쪽에선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게 보는 분들은 뭐 내년 연말 쪽을 한 2, 3%까지도 보시는 것 같고 내년 연말 그다음에 그 스티키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라는 분들이 한 4% 정도 근처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 게 저희만이 아니라 페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페드는 그 영향에 자기가 이 줄을 쥐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전대를 쥐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실제 데이터가 나오는 것에 대한 부분을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과 페드의 태도는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변동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페드의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오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시장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해석하느냐, 그걸 반영시키려고 하느냐 이게 투자를 하는 데선 중요한 거지 페드가 어떨 거냐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페드도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면 그거를 조금 흥분을 줄이려고도 할 것이고 그렇죠. 너무 또 디프레스 되면 그걸 좀 약간 좀 기운을 주려고도 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할 텐데요. 그 노력을 하는 폭보다 시장이 반응하는 폭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페드의 의사결정보다 페드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를 해석하는 게 핵심입니다. 무시하는가? 그렇죠. 아니면 그냥 깨갱하는가?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8월 달에 잭슨홀에서 파월이 인상 쓰고 5분 얘기하고 씩 가버리니까 막 깜짝 놀랐는데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이번 FOMC 회의 때도 보면은 뭐 어쨌든 파월은 세게 얘기하긴 했는데 당일에는 힘들어 하더니 네. 그대로부터 반등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10월 달에 그 저점을 올해의 최저점을 경신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다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페드가 그렇지는 않을 거야. 시스템 리스크를 유도할 만큼 강한 정책을 쓰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시스템 리스크라는 게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하지 않는 폭으로 페드가 행동할 거야 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안도감을 주는 랠리를 만든 출발점의 원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현재도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2번 할 것을 채권 시장에서는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반영도가 제가 생각하기에 페드의 입장에서는 너무 셀 것 같아요. 너무 강한 반영이다. 근데 이것은 채권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의 로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채권 시장은
금리가 하락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마치 주식 주행이가 주가가 올라가는 올라가는 게 걸 바라는 유리한 것처럼.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그 이렇게 3.6까지 금리를 4.3에서 미국 10년짜리 기준으로 빼놓은 데에는 페드의 정책에 대해서 너무 페드가 강하게 정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더하기 리세션이 오는 것이 확률이 100%다라는 두 가지를 조합해서 지금 그 금리 체계를 반영시키고 있어요. 그 부분을 페드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그게 동일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식시장은 반대로 지금 어닝에 대한 부분들이 빠지는 것은 아직 반영하고 있지 않으니까 실적은요.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PE 기준으로 높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내년에 나오는 1분기 실적, 특히 4분기와 1분기 실적을 보면서 그 부분을 조정시켜야 될 것인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미리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지난 그 3분기와 2분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출은 되려 감소하지를 않았어요. 네. 가격이 올랐으니까. 네, 네, 네. 그러면서 어닝이 깨지거나 아니면 가짜 기업들이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거나 이 과정을 통해서 주가가 빠진 게 가장 컸는데 내년에는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대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면 매출 증가가 어려울 거예요. 그럼 매출 증가가 어려운 상태에서 코스트 구조가 지금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임금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그렇고 그리고 뭐 원자재도 원자재도 그렇고 그렇고. 다 올랐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에 이익을 잘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년 상반기에 그래 기업 이익 안 좋은 건 알고 그게 아니라 기업 이익 안 좋았던 게 이렇게 영향을 줘? 혹은 이렇게 안 좋아? 라는 상황이 발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겠죠. 네. 그러니까 뭐 주가가 바닥을 보고 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더라도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는 네. 조금 업사이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까지도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드가 하는 단어가 결국 지금 페드랑 싸우면 안 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근데 페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higher for longer잖아요. 하이어 포 롱거. 예, 이 롱거라는 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하이어만 반영을 시장이 굉장히 많이 했다가 네, 네, 네. 그것을 다시 그 정도는 그러니까 아닌데. 예를 들면 시장 이 정도의 상태에서 하이어가 이거를 원하고 있었는데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는 사이에서 이렇게까지 되는 상황을 위험자산을 반영했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다시 경기순환론에서는 경기순환론은 이런 것이 있지 옆으로 가는 이 상황에 대한 가정이 없어요. 경기순환론은. 근데 옆으로 가는 가정이 발생하는 것을 페드가 지금 유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동성 때문에. 그럼 이 유동성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작용될지에 대한 부분이 옆으로 경기가 질질질 끌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경기순환론은 로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옆으로 가게 되면 아마 기대를 하다가 지칠 거예요. 그게 내년에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아지는 부분이 나타나면 그 지치는 게 다시 매도를 할 수가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년쯤에는 또 다시 실적을 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고민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리세션이 온 것 같은데 막 어제 보니까 전 세계 금리도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매우 강한 리세션의 신호고 뭐 일부에서는 리세션이 100%다 이거는.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또 이게 뭐 착시 효과인지 뭔지 4분기 미국의 GDP는 뭐 4%를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지금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과거의 방식이 안 통해서 그래요. 돌아가는 방식이 왜 그러냐면 지난 그 50년 동안 모든 경기 침체에서는 약자가 큰 고통을 당했어요. 경제적인 약자가 큰 고통을 당했던 게 가장 최근으로 봐도 서브프라임 때도 은행과 디트로이트를 지원해 줬지 집 뺏긴 사람들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하, 그래서 월가를 점령하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왔죠. 월가를 점령하는 게 나왔고 그 전에 아시아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큰 위험 상황에서는
전부 다 시스템을 보전하고 기득권층을 도와주는 정책이 나왔단 말이죠. 그 부분을 지금 현재 1980년대부터 50년간 써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사회적으로 작용해서 그 사회적인 부담의 힘이 정치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서 그래서 정치권이 자신들이 이득이 꼭 안 될 때 많은 사람들 위해서 도와주긴 어렵잖아요. 그들의 게임의 룰이 다르니까.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약자들을 신경 안 쓸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이후에 바뀐 게 없습니다. 그게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약자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냥 약자라는 말보다는 수가 많다고 할게요. 다수에 대한 부분들의 정책을 조금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에 변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가 침체되는 것에 실업률이 안 올라가잖아요.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지금 화이트 칼라랑 블루 칼라라고 간단하게 구분을 하면 지금 블루 칼라는 그동안 계속 리세션에서 큰 타격을 받았는데 지금 처음으로 내년에 2023년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리세션을 이렇게 크게 떠들고 있지만 내년에 블루 칼라가 타격을 입을 건 거의 없어요. 그래도 네. 화이트 칼라가 타격을 입는 거예요. 지금 금융회사, IT 회사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감소하고 일자리가 변동되는 거지 그 밑단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거의 없다고요. 이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부분에 쌓였던 그 50년간의 부익부 빈익빈 같은 이러한 계층 문제에 따른 부분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경제로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미국 경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계층 간의 문제로 연결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번에는 화이트 칼라의 네. 경기 침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어쨌든 지금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분명히 더 힘든 쪽은 이제 블루 칼라나 아니면은 좀 그렇죠. 저소득층이나 그렇죠. 이런 쪽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적어도. 넘쳐납니다. 지금도 그죠. 일자리는 네. 이쪽이 일자리는 넘쳐나고 오히려 사람 못 구해서 난리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게 근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말의 의미는 알겠는데 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봐야 될까? 세상을 이해하는데. 세상을 이게, 이해하는데요, 아니면 투자를 하는데요? 투자를 하는데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뭔가 크래시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는 기존의 방식에 있어서는 다 그 다수가 해보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올드 이코노미가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 PBR이 그쵸. 지난 30년 정도를 봤을 때 계속 쪼그라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쪽이 제대로 돌아가는 부분들의 변동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PBR이 극단적으로 낮은 게 아니라 PBR이 극단적으로 높았던 그 가격들이 조정받는 거지. 지금 뭐 예를 들면 찾아보시면 미국 기업이나 우리나라 기업이나 PBR 뭐 0.6, 0.7 이런 기업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뉴 이코노미가 아닌 기업들은 대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 대체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를 맞게 되면 일정 부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과거처럼 존재의 의미가 떨어지면서 밸류에이션을 PBR을 0.5에서 0.3까지 빼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올드 이코노미가 여전히 아직도 뉴 이코노미보다 상대적인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필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올드 이코노미가 더 필요하긴 한데 지난 2년 동안 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싸움으로 인해서 유가 관련된 산업의 그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올해 많이 올랐죠. 올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쉐브론이나 그 엑슨 워렌 모빌이나 버핏님도 그 옥시덴탈. 굉장히 지분을 많이 사셨는데 그분은 이제 뭐 굉장히 장기 투자랑 다른 로직으로 하시는 거고 경영진을 많이 보고 판단하시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닌 분들은 지금 현재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탈세계와 긴장의 증가로 그쪽 석유 관련 업체들은 너무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좀 제외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올드 이코노미들 예를 들면 최근에 그래서 기계 주식들이 최근에 많이 좋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설명드린 그 로직을 갖고 있는 주식들이에요. 그리고 전기, 이 부분은 기계 뭐 이런 쪽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탈세계화는 계속 할 거고 그럼 각 지역의 공장은 계속 지어야 되고 공장 누가 짓습니까?
다 그런 사람들의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힘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건 젊은 사람들은 또 안 하겠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람이 없잖아요. 네, 일자리는 그쪽 일자리는 계속 없는 거예요. IT 회사 다니다가 공장에 가서 볼트 안 만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대한 또 조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그 제조업의 각 지역의 주요 지역에서 뭐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이런 데들에서는 다시 그 유럽도 아마 해야 되긴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거지. 근데 뭐 그건 미루니까 빼고 미국에서 지금 공장을 계속적으로 짓게 되면 우리가 지난 30년 전에 짓는 방식으로 짓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인간의 근무자의 수는 굉장히 줄어들고 마치 예전에 IT 기업들의 공장과 유사해질 거예요. 똑같지는 못 가지만.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만날 겁니다. 그럼 인력을 예전에 100명을 쓰던 공장에서 비슷한 구조를 만들면서 인력을 30명 쓰는 구조를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많은 기타 기술들이 우리가 테크 기술들이 생겼잖아요. 뭐 소위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뭐 이런 팩토리 거죠. 같은 거죠. 그걸 접목시켜서 그 두 부분을 접목시킨 상태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일을 많이 해야겠죠. 말씀하시면서 슬쩍슬쩍 뭐 힌트를 뭐 주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올드 이코노미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기계 아니면 뭐 건설 뭐 이런 이제 중후장대 기업들이죠. 뭐 배를 만들든 뭐 공장을 짓든 뭐든 그리고 신재생도 마찬가지고요. 뭐 풍력을 하더라도 뭐 타워가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다 어떻게 보면 올드 이코노미 관련된 것들인데 그런 쪽에 좀 좋을 거다, 뭐 좋을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거의 이제 11월 30일이어가지고 이제 한 달 남았었거든요. 2022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을 우리가 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이사님이 보시기에 좀 기대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랑 또 걱정되는 부분 뭐 이렇게 하나씩 뭐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판을 깨고자 하는 것은 아무도 안 하겠다라는 것을 전 세계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집단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페드가 했고요. 페드가 그 시스템 리스크까지 가는 강한 경기 침체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쓰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시장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부와 중국의 정부가 말씀드린 대로 룰 세팅하는 부분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우리의 그 악동인 러시아가 지금 뭐 힘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더 이상 뭔가를 하기에도 어려워졌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올해 가을에 갖고 있었던 크래시 리스크가 굉장히 줄었다. 뭐 저는 이제 100%라는 건 없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 당시에는 크래시 리스크가 90에서 70% 정도가 있었다면 지금은 10에서 3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 예, 지금 크래시 리스크는 저점을 깨고 이런 확률. 네.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위로 올라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어려운 부분은 말씀드렸던 그 우리 자본주의가 굉장히 계속 자극적이 되면서 그다음에 세대도 저희 저 같은 50대나 이 이사님 같은 40대가 점점 내려갈수록 이 끈기가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어요. 그래서 이 끈기가 없어진 그러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지금 페드가 옆으로 가는 정책을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시간을 길게 오래 걸리는 이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루함을 못 견디고 더 많이 시장을 올리려고 포지션을 걸었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다시 또 꺾어야 되고 막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내년에는 많이 겪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을부터는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이 왔다라는 게 투자자들한테 녹록치 않을 겁니다. 녹록치 않을 거다. 예, 그 부분을 올해보단 올해는 계속 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박스권이 되면 주식을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박스권과 상승장의 가장 큰 차이는 박스권은 알고 있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있는데 공부하지 않으면서 포지션을 거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안 생겨요. 근데 상승장에서는
공부하는 사람이랑 공부 안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를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식하게 지르면 그렇죠. 많이 먹죠. 예.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업계에서는 대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과장 이상 되면 생각이 이제 과장 이상 되면 야 이거는 이 위험한, 정도면 너무 신경 많이 쓰고 하는 야 밸류에이션 때문에 안 된다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되고 이러면, 그냥 예, 막 지르는 거죠.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대리장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보통 이렇게 하락장이 많이 1년 넘게 고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옆으로 가는 걸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 시장 참여자 모두가. 그래서 이 부분은 채권 투자자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캐피탈 게인이 첫째가 아니라 이자 수익이 첫째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은 옆으로 가고 있어도 나와요.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캐피탈 게인이 추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구조는 이러한 옆으로 가는 경제 상황과 어울리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올해 제가 가을부터 계속 채권을 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사님도 예금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년까지 계속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 의견들을. 왜냐하면 자기한테 맞고 어울리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가다가 이렇게 큰 돈으로 움직인 건 지금 현재 듀레이션이 한 3에서 5년짜리 그러한 자금들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미국의 뉴욕에 있는 주요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듀레이션을 3.5년 정도로 생각하더라고요. 3.5년 동안 위험자산에 있던 돈이 가서 안 오는 거예요. 그냥 파킹되는 겁니다. 위험자산을 할 수 있는 돈은 살짝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나오면 지금과 다르게 내년 상반기에는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또 지금 현재 좋게 막 좀 마음을 놨던 분들한테는 또 고통스러운 부분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되면 굉장히 지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것들을 잘 대응해야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옆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 뭐 저도 익숙하지 않고요. 네. 근데 그런 거죠. 이제 하이어 포 롱번인데 높은 금리로 유지된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올해 2022년은 금리 인상이란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내년은 고금리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렇게 올렸는데 뭐 낮추더라도 이렇게 낮추지는 않을 거니까 못하죠. 이 금리가 유지된다면 네. 적어도 수년 동안 봤던 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된다.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금리가 낮았을 때 괜찮았던 것들 우리가 이제 수영복 안 입고 막 수영하던 사람들이 야 너도 안 입었냐 너도 안 입었냐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초가 되면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너도 안 입었니, 너도 안 입었니가 다 화이트 컬러예요. 블루 컬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을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반영하는 건 모든 일에 중요하고 투자에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역사를 적정하게 갖다가 적용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갖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그거는 그냥 만든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말씀드렸던 화이트 컬러와 블루 컬러의 그 상황이 달라요. 과거에 있었던 건 다 블루 컬러 얘기예요, 그거는. 맞아요. 지금 화이트 컬러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요번에 말아먹은 그 친구 대학 좋은데 MIT 나왔잖아요, 뽀글이. 걔 주변에 걔 죽고 한강 가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될 만큼 두어들 친척들이나 부탁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까지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 죽어요. 근데 옛날에는 가정을 못 살려가지고는 가장들이 투신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의 그 사이클을 분석하고 넣을 때는 정치 사이클은 70년짜리 이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경제를 볼 때도 한 30년 정도의 이해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유동성 정책을 전체 구간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센티멘트는 지금 너무 새롭게 완전히 생기는 일이라서 이건 어디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크립토 시장이 무너지고 뭐 여러 가지 발생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좀 상상보다 큰 것들이 많을 텐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우리가 겪으면서 이해해 가야지 어디 참고할 데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전의 리세션하고 확실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리세션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뭐 과거에는 우리가 항상 보면 리세션 경기 침체하면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그렇죠. 그런 걸 많이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닐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무직으로 그렇죠. 일하시던 뭐 여의도에서 특히 그렇죠. 일하시는 분들도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뭐
연장이 안 됐어.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근데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경기에 미치는 충격은 예전보다 막 엄청 그 숫자 자체가 크지 않잖아요. 그건 아니죠. 생각보다. 왜냐하면 소비에 그분들이 밑단의 소비는 늘 똑같습니다. 아, 그분들은 그렇지, 그렇지. 무너지느냐 그러니까 안 무너지느냐 우리가 소위 거지. 말하는 중산층이 조금 흔들린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중산층 뭐 있지도 않잖아요, 사실. 지금 다 지금은 그렇긴 하지만. 빈익빈 부익가 이렇게 심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가 심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실질적인 위치가 중산층이라고 해도 상류층처럼 소비하면서 살았어요. 그렇지. 지금 그 유동성을 타고 맞아요. 자기가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영끌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상류층이 아닌데도 상류층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상류층처럼 투자하거나 소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경제는 수요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올해 6월 이후로 지금까지 나타나는 것들은 지금 미국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이제부터는 경기에 크래시 리스크가 아니라 수요 리스크입니다. 지금 이번에도 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도 2.3%밖에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절대량이 증가하지 않고 줄어들었고 게다가 빅 세일 이벤트들 아이템들만 많이 팔렸다는 거는 사람들이 지금 쟁겨놓은 거예요. 쓸 거를. 그러니까 이 내년 부분이 2월 달까지 쓸 거 한꺼번에 다 사자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저는 1분기 말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수요 리스크를 그때 많이 부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가장 크게 많이 얘기하는 게 뭐 미국 페드와 싸우지 마라, 정부와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다가 미국의 소비자와 싸우지 마라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시장에서는 소비가 항상 강했으니까 그것이 기존에는 그랬는데 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여태까지 어느 시점보다 가장 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면 제가 중산층에 대한 정의를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중산층이라는 것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잘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네, 그렇죠.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 가난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네. 소비를 못 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 내가 이 돈을 아껴야 되니까. 네. 그런데 미국에 그렇게 중산층이 많았고 네. 당연히 더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화이트 칼라가 많았다면 이분들이 그렇죠. 힘들어진다라는 건 소비 위축으로 올 수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근데 그러면 옛날 좀 역사 얘기를 워낙 잘 아시니까 과거에 그 블루 칼라들 있잖아요. 네. 블루 칼라들이 힘들어지고 화이트 칼라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도 그러면 화이트 칼라가 중산층에서 뭐 탈락하든지 아무튼 좀 어려워지면 그 다음엔 누가 올라올까요? AI가 올라오나? 아니면 누가 뭐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블루 칼라가 하던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화이트 칼라의 역할이 좀 커졌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화이트 칼라의 일을 줄어들면 그 일은 아마 AI가 됐든 뭐 그런 로봇은 아니고 뭐 어쨌든 그런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사회가 좀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자동화의 기능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자동화와 AI, 그러니까 AI는 두뇌고 자동화는 팔과 다리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인간은 발의 기능을 그 기계화시키기 위해서 바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퀴를 통해서 이 노동력을 대체시키고 그 다음에는 발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팔을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삽 같은 걸 만들어서 이 노동력을 더 효율적으로 썼다가 지금은 아예 로봇 팔 같은 걸 만들어서 쓰니까 완전히 대체된 상태잖아요. 근데 뇌를 지금 AI가 대체하고 있잖아요. 뇌를 지식 단계를 판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인간은 지혜 단계로 넘어가야지 지식으로는 이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금 네이버 치면 다 나오고 구글 치면 다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기능만큼 뇌를 다른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산적이냐 비생산적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 부분에 생산적인 사람은 지혜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비생산적인 사람은 영응 쪽으로 가고 있겠죠. 근데 그 지식의 기능을 지금 AI가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팔과 뇌가 다 있는 것을 기계가 대체한 상태. 그러니까 이게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로봇이 아니라 굉장히 고도화된 로봇이 나올 거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공장에서 안 움직여야 되면 굳이 안 움직여야 되는데
발 달아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전체 시스템을 자동화시키는 이 부분으로 가면 생산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점점 더 기계가 대부분을 맡고 인간은 소비를 해야죠. 기계가 소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소비하는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간이 이제는 더 이해가 늘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무작정 생산하고 그냥 공짜로 소비해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적정한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기능을 계속 부여받겠죠. 그게 이제 제가 기본소득을 장기적으로는 안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죠. 기본소득 얘기까지 나와버렸습니다. 결국은 얘기를 하다 보면 기본소득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주진 않아요. 예, 기본이니까. 네. 기본적으로 소비할 수 있을 만큼만. 네. 막 우리 옛날에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 이제 그만두고 싶다. 때려치고 싶어 할 때 이제 띵동 해가지고 월급 들어왔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잠깐 좋았는데 쑥 빠져나가가지고 쓸 돈은 없고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그 정도의 어떤 기본소득을 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네. 그 책을 하나 쓰셨다고. 아 예. 저기 하나가 아니고 네. 저기 미스터 마켓 우리 이효석 이사님도 쓰셨었잖아요. 네네네네. 프린트해서 왔는데 네네. 짠. 아직 책이 실물 안 나왔나 봐요. 예, 다음 주에 책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 나오는군요. 5분이 저 포함해서 5분이 쓴 책이라서 굉장히 시각이 다양한 분이 쓴 책이고 저는 이제 사실 이 책을 쓰면서 제 것만 봐도 이 책을 산 돈이 안 아깝게 만들 각오를 가지고 제 부분은 썼거든요. 그래서 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게 책이라는 건 제가 이거 2번째 만들어 보는데 저만이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뒤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모든 것들이 이 영상도 보면 제작하는 뒤에 많은 분들이 계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응원이 될 만큼 좀 팔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광고 드렸습니다. 이 다음 주에 미스터 마켓 네. 제가 5인 중에 1명인 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대신에 이제 오종태 이사님이 가신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많이 판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인사하고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사님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네. 조만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50대로 빨리 오십시오. 50대? 예. 그러게 내년에만 반올림하면 이제 50이 되게 생겼는데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